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2살의 최유선입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만 셀럽이라고 불렸지만 점점 온라인 세상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세와 영향력을 펼치게 되었죠. 제 주변에만 보아도 SNS에서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상세계에서 자신이 꿈꾸던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가짜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처럼 멋있게 살고 싶다고 갈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중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네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서 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덕분에 휴학과 복학을 수도 없이 반복했죠. 그래서 여자치고는 좀 많은 나이인 26살에 졸업을 하고 27살에 겨우겨우 대기업 하청업체에 취직했어요. 회사에서 시니컬한 저와는 다른 밝은 성격의 남자를 만났는데 저와는 완전 반대인 성격에 끌렸어요. 그 남자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듯 호의를 베풀었죠. 한 1년 정도 회사에 다니면서 저희는 사귀지는 않았지만 아주 친해졌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남자는 제가 더 좋아졌는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 남자가 싫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신중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아서 선뜻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감만 타는 관계를 지속하다가 제가 대리로 진급을 하게 되었고 제 밑으로 부사수가 들어왔어요. 예쁘장한 얼굴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가방에 비싼 신발까지 다 신상이었고 단 한 번도 회사에 한 번 입었던 옷을 입고 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항상 새로운 옷과 화장품을 쓰다 보니 외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 부사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면 회사의 여직원들은 후배에게 가서 입고 있는 옷과 화장품이 어디 브랜드냐고 물을 정도로 패션 센스도 있었거든요. 마치 셀럽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도 들어보면 집이 상당히 부유하고 연예인 인맥도 많은 것 같았어요. 또 말도 잘해서 그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호감을 느끼던 그 남자가 후배에게 저와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퇴근 후 후배와 둘이서만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하고 음식점으로 갔더니 그 남자도 나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언제 그렇게 친해졌는지 후배가 그 남자에게 오빠 오빠 하면서 남자를 따르는 모습에 욱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을 뺏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둘이 가까이 지내며 제 질투심을 유발하는 작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작전은 확실하게 먹혔고 저는 결국 그 썸남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셋이 자주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후배는 들고 다니는 명품들처럼 상류층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에서 근태가 좋지 않아졌죠. 그즈음 후배는 집안에서 소개해줬다는 남자와 결혼 준비를 했고 업무 시간에 본인 개인 업무 보느라고 일은 등한시했습니다. 게다가 6시가 퇴근 시간인데 5시 50분 되면 컴퓨터 끄고 기다리다가 6시가 되면 업무가 남아있든 말든 퇴근을 해버리곤 했죠. 결국 후배의 행동은 과장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고 그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아 대리 진급에 누락되었습니다. 저는 과장으로 진급했고요. 해당 직급이 공석이 되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팀장님은 새 인사를 영입하는 것보다 저를 신뢰한다며 남들보다 빠르게 과장 직급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후배는 개념치 않는 듯 제 진급을 축하해 주더군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축하가 제가 생각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후배는 저에게 승진했으니 월급도 많이 올랐겠다면서 종종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소액이었고 바로바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빌려가는 금액이 커졌고
5번째 500만 원을 빌려줬을 때는 상환하기로 한 날을 어겼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미안해하며 돈 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한 끝에 원래 받기로 한 달보다 3달이 더 지나서야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며 후배가 돈 많은 집안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 뒤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후배 지선이는 금융회사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했고 6개월 뒤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돈을 안 빌려주니 후배와 좀 서먹해진 터라 후배의 퇴사가 반갑기도 했어요. 이후 남자친구도 저에게 청혼했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둘이 모은 돈을 따져보니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양가 부모님 도움을 안 받기 위해 우리가 모은 돈을 모두 끌어모았고 남자친구는 주식에 넣어놓은 돈까지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싹싹 긁어모으면 가능한 액수를 확인한 후 집 구하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해서 일주일 뒤에 바로 계약하기로 했죠. 계약금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제 만기된 적금 중 하나에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남자친구가 팔았다는 주식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날 퇴근 후 부동산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1,000만 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난달에 주식 팔 거라고 했잖아. 안 팔았어? 아니, 바로 팔긴 팔았어.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는데 왜 지금 돈이 없어? 남자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도한 금액이 그만큼 되지 않는 것인지를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그것도 아니라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따졌고 남자친구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을 했어요. 지선이한테 빌려줬어. 돈이 급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원래는 일주일만 쓴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 연락을 해봤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연락도 안 돼서 돈을 못 가져왔어.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급하다면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집 계약할 돈을 빌려주다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날 집 계약도 못하고 큰 싸움만 했죠. 그런데 화가 좀 가라앉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식을 하면서 몇 번 지선이 남편 도움을 받았는데 그 종목이 실제로 잘 돼서 이익을 봤다 하더군요. 주로 지선을 통해 지선이의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이 주식에 투자했던 종목이나 비용을 지선이와 공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식 매도한 걸 안 지선이가 일주일만 쓰겠다며 빌려달라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네요. 게다가 일주일 쓰면서 이자도 10%를 해주겠다고 해서 쓰면 안 되는 돈인 줄 알지만 믿고 빌려줬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도 지선이가 돈을 떼어먹지는 않을 거잖아. 그렇게 부잔데. 아마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사실 전 지선이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그걸 남자친구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지선이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다시 한번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 대신 지선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결혼 비용이라고 좋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선이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저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괜히 싸우면 돈이 있어도 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좋게 말을 했어요. 이제 안 받을 테니 원금은 빨리 달라고 말이죠. 지선이는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돈을 바로 붙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지선이에게 전화를 했고 결국 지선이는 일주일 뒤에 남친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하고 2년 만에 아이를 낳은 뒤 다시 회사로 돌아갔죠. 그런데 복직을 하니 아이가 정말 문제였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고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따로 일하시던 상황이라 영유아 어린이집도 보내고 동시에 보모를 썼는데 문제는 보모가 너무 자주 그만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가 예민한 편이기도 했고
그에 비해 넉넉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겠죠. 어쨌거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연차를 썼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둘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저희는 육아와 돈 문제로 자주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월급 외에 다른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났냐고 하면 웃으면서 수익이 좀 났다고 했죠. 우리는 결혼 후 생활비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재테크 비용은 남편이 관리를 해왔거든요. 남편은 주로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과급을 재테크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적금 말고는 모르기도 했고 그래도 남편은 꽤나 안정적으로 주식을 굴렸었기에 믿고 모든 돈을 맡긴 거죠. 그래봤자 예금이자보다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주니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돈을 주면서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돈도 좋았고요. 그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듯 아이가 활동이 많아지면서 큰 집으로 이사할 생각도 했죠. 그때까지 남편은 부수입을 주기도 했으니까 남편이 굴리는 돈도 제법 불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인터넷으로 대충 지역 시세를 알아보면서 남편에게 이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돈 때문인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더군요. 당신이 그동안 굴린 거 원금만 해도 한 최소 5천은 되잖아. 이익금을 주는 거 보면 원금 손실은 없을 거고 그거 주식에서 빼고 이 집 전세금 돌려받고 내가 모은 돈 얹고 하면 대출 조금만 받아도 좀 더 큰 집으로 매매할 수 있어. 남편은 제가 계속 말을 해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싫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점심 식사 후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장이 제 컴퓨터 모니터를 보더니 이사하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애도 크고 해서요. 동네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중이에요. 아이고, 박 차장 돈 많이 벌었나 봐. 근데 박 차장 요즘 뭐 하는 거야? 주식 말고 다른 거 한다는데 말을 안 해주네. 최 과장은 알지?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이사 좀 하자. 주식 말고 다른 재테크요? 저는 주식하는 줄 알았는데요. 주식인가? 남편과 입사 동기라서 친하게 지내던 차장님은 제가 주식 말고 다른 게 무엇이냐고 되묻자 아차 하는 표정으로 말을 돌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날 저녁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주식 계좌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못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무언가 있는 걸 확실히 느낀 저는 왜 못 보여주냐고 남편을 추궁했고 몇 시간 뒤 남편이 또 지선이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결혼 후 받은 성과금 모두를 투자금 명목으로 넘겼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온몸에 차가운 피가 흐르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지선이와 연락하고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뭐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친하다면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결혼할 때 그 돈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도 지선이와 또 돈으로 얽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남편에게 물었죠. 그동안 지선이랑 계속 연락해왔던 거야? 그건 아니야. 한동안 연락 안 했는데 SNS에 애 사진을 올렸더니 아이 낳았냐고 축하한다고 메시지가 왔어. 그때부터 다시 연락하고 지냈어. 근데 어쩌다가 또 지선이에게 돈을 주게 된 거야? 저는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지선이 아버지가 투자 회사를 차렸대. 지선이네가 워낙 부자고 지선이 남편도 금융권에 있잖아. 투자자 모임에 가봤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들 장난 아니더라고. 다 지선이 아버지 인맥이래. 돈만 있으면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가진 돈을 다 맡겼다고? 처음엔 나도 안 하려고 했어. 그냥 부럽다고 생각만 했지. 그런데 지선이가 그 회사에 투자하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맡기기만 하면 돈도 금방 불릴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 투자금 최소액이 정해져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우선 조금 맡겨보고 수익률을 본 다음 투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들어오라고 말이야. 자기 아버지한테 말해서 수수료도 낮춰주고 VIP 투자자 대우도 해준다고 했어. 그래서 처음에 소액 넣었는데 생각보다 수익금이 많이 나오길래 믿고 다 맡기게 된 거지. 내가 당신한테 수익금 많이 갖다 줬잖아. 그거 다 그 회사에서 배당금 받은 거야. 남편은 지선이를 그리고 지선이의 가족들을 완전히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그건 차차 알아보자. 그 회사가 정말로 잘 굴러가는 회사인지 아닌지. 근데 왜 내가 싫어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랬어? 우리 결혼 전에 집 계약 못한 거 잊어버린 거야? 계속 제 질문에 막힘없이 잘 대답하던 남편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가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지선이한테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좋은 투자처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았어. 내가? 내가 지선이한테 자격지심이 있다고? 당신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선이는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했어. 우리가 연애하기 전부터. 당신이 지선이한테 자격지심을 느껴서 일도 잘 안 알려줬다고. 근데 지선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대. 본인이 워낙 일반인들 사이에서 볼 수 없는 캐릭터니까 여자들이 질투를 많이 한다더라고. 그리고 지선이도 당신을 겪어봤잖아. 지선이가 당신한테는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돈으로 직접 주는 게 당신한테는 더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결국 힘겹게 참고 있던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동석, 너 누구 남편이야? 지선이 남편이야? 내가 걔한테 자격지심을 느낀다고? 여보, 정신 차려. 걔 그 정도 아니야. 타고 다니던 차도 리스였고 카드값 때문에 나한테 돈 빌린 적도 많아.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카드값 갚은 애야. 결혼하면서도 그놈의 돈 때문에 난리였고 들고 다니던 가방이 지 몸보다 중요한 애였어. 걔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 그랬을까? 아니, 애초에 돈이 그렇게 많은 애가 직장을 왜 다녀? 그것도 우리 회사 말단 사원으로. 걔가 나한테 씌우는 프레임에 당신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 전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한숨을 고르고 나니 남편이 한 말에 이상한 부분이 있더군요. 근데 지선이 아버지 안 계신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야, 지선이 아버지 계셔. 그 파티에서 소개해줬어. 나랑 악수도 했는데? 그날 이후 저는 지선이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생전하지도 않던 SNS에 들어가 그동안 지선이가 올린 사진을 봤죠. 온라인상 지선이가 게시하고 작성한 모든 내용으로 보면 지선은 셀럽 그 자체였고 그걸 보고 있는 전 어이가 없더군요. 또한 남편이 자는 사이 몰래 핸드폰도 열어봤어요. 남편은 지선이에게 저한테 걸렸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지선의 답변도 와 있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언니는 넘어온다니까? 오빠 결혼한 것도 다 내 작전 덕인 거 알지? 며칠 동안 지선의 SNS를 보던 저는 큰 소득이 없어 은행에 다니는 사촌 오빠에게 지선이의 남편이 다닌다는 금융회사를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몇 가지 더 확인해 본 후 지선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처음엔 그냥 남편이 투자했다는 돈 이제 빼가겠다고만 했어요. 당연히 지선이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지선이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돈이라고요. 그런데 지선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꼴랑 5천이라며 비웃더군요. 그 목소리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 지선이의 허세 모습을 꽤나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저희 집도 제가 중학생 때까지 부유했지만 가세가 기울면서 힘들어진 케이스거든요. 제 경험상 잘 나가던 시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무척 힘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는 지선의 허세 행동 역시 잘 나가던 시절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선이가 원청 직원인 척하고 다녀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가 지선이를 잘 포장해 줬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아는 그녀의 비밀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제 배려도 모르고 내 남편에게 바람을 넣어 뒤통수를 치다니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선이와 비슷한 시절을 겪었던 저는 지선이의 가장 큰 약점이 자신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 뒷조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선이의 실체를 알고 있고 그녀와 우리 부부가 금전관계로 문제를 겪었던 증거는 여전히 남아있었으니까요. 저는 지선이를 만나 제가 찾은 것들을 보여줬고 그것과 그녀가 과거에 보여준 행동들을 빌미로 압박했습니다.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던 지선이는 그녀의 목숨만큼 소중한 SNS에 그녀의 실체를 알리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물론 한 번에 돌려주지 않고 찔끔찔끔 보내기는 했지만 1년 만에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남편이 지선이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분은 지선이의 외삼촌이었고 남편이 지선이의 남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백수 한량이었던 지선의 오빠더라고요. 알고 보니 지선이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잘 사는 척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지선이의 뒷조사를 하면서 지선이의 전 남편에게 연락해보니 속아서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혼했다 하더군요. 결국 지선이가 SNS에 올린 그 화려한 집 사진은 모두 이혼 전 살던 집이었고 사진 속 남편 모습 또한 대부분 현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거짓말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진실은 앞뒤가 맞는 법이죠. 전 지속적으로 그들의 사실을 말했고 지선이와 지선이의 가족이 셀럽이라 생각했던 남편은 그들의 진짜 이면을 알게 되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자신이 갖지 못한 무언가의 동경이었을 거로 생각하니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동경했던 것은 누구나 모두 동경하는 여유로운 삶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열심히 회사를 다녔던 거죠. 방법이 달랐을 뿐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했다는 걸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 노력하니 우리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재미난 일이 생기더군요. 제가 예전에 SNS에 올린 지선이에 대한 게시물을 통해 누군가의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죠. 당시 지선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주지 않길래 그런 내용을 올리면서 지선이를 압박했거든요. 물론 실명은 쓰지 않았고 얼굴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선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선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지선이는 저에게 게시물을 지우라고 했지만 전 이 게시물이 너 자신을 지칭한다는 증거가 있냐고 응수했었고요. 지선이의 입장에서는 제 말이 사실이니 신고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 거였죠. 그런데 2년이 지난 2020년에야 빛을 발휘했습니다. 남편같이 지선이네 회사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게시물을 보고 저와 남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피해자들과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저와 남편에게도 증거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더군요. 저희 부부는 발벗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만 빠져나왔다고 끝낼 건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결국 지선이네 투자회사는 사기업체라는 소문이 나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로 문을 닫았고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가진 투자 전문가라고 믿고 있던 지선이네를 고발했죠. 1심에서 다들 실형으로 나왔으니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결과도 비슷할 거라네요. 그리고 남편은 그 사건을 계기로 철이 든 것 같아요. 귀가 좀 얇아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가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죠. 이제 제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 남편은 현재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자 우리 집에 돌쇠로 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부지런히 살림하며 아이와 시간을 보내곤 하죠. 그 덕에 저는 집에 오면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우리 집 여왕으로 군림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찾다 보니 누군가는 우리 가족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막대한 부를 가진 것도 예쁘고 좋은 물건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누군가를 동경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동경과 부러움이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신의 삶을 멋있는 척 꾸미는 게 아주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포장하며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도 많아졌죠. 그러니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동경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진짜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 느끼는 행복, 그게 정말 삶을 살아가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